자, 그러면 자료의 측정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학습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이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통계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는 크게 질적 자료와 그리고 양적 자료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적 자료는 다른 말로 범주형, 범주형을 팩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팩터나 또는 이산형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 이산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에 양적 자료는 주로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수치형 또는 연속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질적 자료는 다시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명목 척도라는 것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정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분류를 할 때 사용되는 척도입니다. 단순히 분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성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남과 여로 구분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남자를 1번, 여자를 2번 이렇게 뭐 코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크기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남과 여를 분류하기 위해서 숫자로 매칭해 놓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생지,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출생지를 분류한다. 또는 혈액형,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MBTI도 바로 명목 척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순서 척도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순서 척도는 다른 말로 서열 척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지만 분류 이외에도 어떤 측정 대상 특성이 가지는 서열 관계가 있습니다. 선택 사항들이 어떤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이 부장, 과장, 대리. 자, 이렇게 있다면 이것은 분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부장이 높고 대리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직급 이외에도 계급이나 순위, 그리고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선호도는 보통 설문조사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5점 척도라고 얘기를 하죠. 5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순서 척도, 즉 서열 척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양적 자료는 다시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구간 척도도 상당히 특별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모두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간 척도는 일단 측정 대상이 가진 속성의 양을 측정한다.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구간 척도에 아주 특별한 점이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절대적인 원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절대적인 원점으로 0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보시면 섭씨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온도에는 0도가 있죠. 0도가 있지만 이 0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0도라는 것은 그냥 정의해 놓은 어떤 값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원점, 즉 없다는 그런 의미의 0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간 척도의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관측값 사이가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능지수 IQ를 생각해 보시면 IQ가 100인 사람과 150인 사람이 있을 때 이 150인 사람이 1.5배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능지수 자체의 이 간격이 어떤 비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율 척도가 되겠는데요. 비율 척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숫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척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값 0이 존재하고 또 사칙 연산이 가능합니다. 앞서 구간 척도의 경우에는 비율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이나 어떤 나눗셈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율 척도의 경우에는 네 가지 연산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갖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통계 조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비율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면 무게가 있는데요. 무게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값 0이 존재합니다. 무게가 0이라는 것은 무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무게가 100인 것이 있고 200인 것이 있다. 그러면 2배 무겁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나이, 연간소득, 제품 가격, 그리고 온도에는 섭씨 온도가 아닌 절대 온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율 척도가 되겠고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순서대로, 그러니까 명순구비, 이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척도의 구분 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네 가지 척도에 따라서 우선 네 가지는 모두 다 구분, 즉 분류를 하는데 네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없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명목 척도는 순서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순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간격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 즉 양적 자료뿐이고요. 그리고 비율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비율 척도뿐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순서 척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순서 척도는 등간성이 존재하지 않고 단조 증가되거나 단조 감소되는 특징이 있다. 다소 어렵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옆에 제가 전문가의 조언으로도 또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 이 순위는 앞서 순서 척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1등, 2등, 1등과 2등 그리고 2등과 3등의 간격은 동일할까요? 사실은 이 그 등수 안에는 점수가 포함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등이 100점이고 2등이 98점이고 3등이 88점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간격이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등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수가 1등, 2등, 3등이 될 때 성적은 100점에서 98점에서 88점으로 떨어지고 있죠. 계속 한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단조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단조 증가, 그리고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단조 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파트 중에서 R을 이용한 기술 통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그 R 코드에 대한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R을 이용한 기술 통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헤드라는 함수와 테일 그리고 서머리 함수의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머리 함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헤드라는 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하고 괄호 안에 넣은 아이리스라는 것은 그 데이터 분석을 처음 공부할 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는 것은 머리, 즉 앞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드라는 것은 아이리스라는 이 데이터셋에서 처음에 6개의 행을 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행을 각각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있는 것은 지금
아이리스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과 열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열이 바로 변수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그리고 품종 이렇게 5개의 변수 값을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6개의 행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몇 개 행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tai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6개의 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행을 볼 수 있으니까 전체 행수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중요한 내용이 서머리 함수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서머리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변수별로 요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5가지의 변수들이 정리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앞에 4개의 변수와 마지막에 있는 품종은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앞서 설명드렸던 자료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는 4가지의 변수는 양적 자료입니다. 즉 연속형으로 측정된 양적 자료들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이 품종의 경우에는 질적 자료, 즉 팩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보여주는 것들이 다른데요. 먼저 양적 자료에서는 순서대로 민은 최소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값, 그리고 first quanti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1/4분위수를 의미하는데 이 4분위수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분위수라는 것은 전체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나열하고 이것을 4개의 등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즉 각각 25%의 값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25%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까지가 1/4분위수 Q1이 되겠고요. 그럼 50% 구간까지가 Q2, 2/4분위수인데요. 사실 2/4분위수는 보통 중앙값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75%의 선까지 포함되는 게 Q3, 3/4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전체 몇 %의 값이 포함되는 것은 몇이다. 뭐 이런 식의 보기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4분위수와 여기 미디언이라고 된 게 바로 중앙값이 되겠고요. 이게 50%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3/4분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퍼센트도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민이라고 표시된 것이 바로 우리가 통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평균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어떤 결측값이 있을 때는 NAS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결측값이 몇 개 있다라는 값이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양적 자료에서는 또 많은 값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그 이상값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상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이상값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쪽에 써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자료의 범위는 Q1-1.5 IQR 데이터 그리고 Q3 플러스 1.5 IQR 이라는 요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변수에 대해서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분위수가 나와 있고 3/4분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QR이라는 것은 Q3-Q1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즉 4분위수 범위라고 얘기를 하죠. 4분위수 범위를 계산해서 1.5를 곱해주면 이 정상적인 범주의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이 이 최소값보다
이 정상적인 범위보다 최소값이 작다거나 또는 정상적인 범주보다 최대값이 크다거나 라고 하면 이상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외도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외도라는 것은 이 어떤 데이터의 분포가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는 값이 되겠는데요. 중앙값과 평균을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이 경우는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앙값이 존재하고 중앙값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앙값보다 평균값이 조금 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도가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긴 꼬리의 형태를 가진 분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외도가 음인지 양인지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자료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질적 자료 중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품종이라는 것은 명목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목척도는 단순히 값을 분류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은 앞에서 양적 자료처럼 뭐 최소값이라든지 뭐 중앙값,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개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세토사는 50개다, 벌시칼라는 50개다, 버지니카는 50개다 이렇게 개수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전체 데이터의 건수 3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 150건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전체 데이터의 건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적 자료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명목척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명목척도 이외에도 서열척도가 있는데요. 서열척도 또는 순서척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 개수가 똑같이 나오기는 하지만 앞에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다. 번호가 붙어서 1번 자료 모는 몇 개, 2번 자료 모는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순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고 순서 척도와 명목 척도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리의 경우에는 앞에도 강조해 드린 것처럼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머리에 대한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설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설 검정에서는 많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다른 내용들, 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설의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크게 나누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귀무가설은 다른 말로 영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H0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귀무가설은 지금까지 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을 귀무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대립가설은 H1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귀무가설과 대립되는 가설이 되겠고요. 이 표본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는지 대립가설이 맞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가설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가설 검정의 종류가 있는데요. 가설 검정은 크게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에서 귀무가설 H0를 우리나라 40대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58kg다라는 것을 귀무가설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만약에 58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 뮤는 58이다. 이것이 바로 귀무가설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립가설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이 뮤가 58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양측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정규 분포 표인데요. 여기 높은 부분이 바로 뮤가 즉 몸무게가 58인
부분이 되겠죠. 뮤가 58일 때 뮤가 58과 같지 않다는 주장은 이쪽 어딘가에 속하거나 또는 이쪽 어딘가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 숫자는 지금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분포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58보다 작은 어딘가에 속하거나 또는 굉장히 큰 어딘가에 속할 때 이 몸무게 평균이 58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측 검정은 한쪽 방향만을 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이 지금 여기 59로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대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59보다 가볍다. 어느 부분은 가벼운 부분이나 또는 무거운 부분에 속하는 어느 쪽에 한쪽에 속하는 것을 검정하는 것을 단측 검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설 검정에서는 이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집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표본을 가지고 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오류에는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명을 보시면 1종 오류라는 것은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알파로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무가설이 옳은데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종 오류는 타입 2 에러고 베타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귀무가설이 옳지 않은데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오류입니다. 이것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암기를 하도록 제가 OX, X5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래쪽 표도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귀무가설이 사실일 때 이것을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되겠고요. 귀무가설이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종 오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사실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이종 오류,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닐 때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사실 오류이기 때문에 둘 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두 가지 오류는 서로 상충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트레이드 오프라고 얘기를 하죠.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1종 오류를 작게 줄이려고 하면 2종 오류가 증가하고 2종 오류를 작게 하려고 하면 반면에 1종 오류가 증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1종 오류의 크기를 0.01, 0.05, 0.1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별 다른 얘기가 없으면 보통은 0.05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종 오류가 최소가 되도록 기각력이라는 것은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가설 검정의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용어들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만 다음의 내용들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유의 수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의 수준은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가 앞에서 1종 오류의 크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1종 오류의 크기가 유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확률로 귀무가설이 옳은데도 이것을 기각하는 확률의 크기를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0.01, 0.05, 0.1 중에서 한 개의 값으로 보통 0.05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몸무게의 예를 한번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뮤가 58일 때 그럼 만약에 귀무가설이 묘가 58이다. 이게 귀무가설이고 대립가설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대립가설은 묘가
뭐 58보다 작다라는 대립가설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단측 검정이니까 바로 이 부분 어딘가에 몸무게가 작은 요 부분에 속하게 되면 바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 크기를 0.05로,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우리가 1이죠. 이 크기가 1인데요. 0.05의 확률, 요 안에 속하게 되면 바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범위, 이것을 기각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 나머지의 부분, 하얀색의 부분은 0.95의 확률에 속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속하게 되면 그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확률에 속해야만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력과 채택력은 상대적인 개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검정력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1-베타로 표현을 하는데요. 베타라는 것은 앞서 이종 오류의 크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1-베타라는 것은 이종 오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되겠고요. 귀무가설이 거짓일 때 올바르게 대립가설을 채택할 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유의 확률, P-value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유의 수준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지금 P-value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측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나 더 극단적인 값을 얻을 확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뮤가 58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평균이 58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검정을 통해서 평균 몸무게가 뭐 55가 나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균 몸무게가 55가 나왔는데 이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 확률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 0.03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0.03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건데요. 앞서 우리 이 유의 수준을 기본적으로 0.05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0.03이라는 확률은 0.05보다도 매우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무가설이 과연 맞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몸무게 평균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0.03이라는 값이 바로 P-value가 되겠고요. P-value 값이 정해진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 H0를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의 정의 알아두시고 P-값이 미리 정해진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는 것,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상관 분석에 관한 결과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 내장되어 있는 MTCAS라는 데이터셋에 MPG, 즉 연비 데이터와 HP 마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그런 실습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상관 분석에서 사용되는 산점도 그리고 공분산, 상관계수까지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기에 보시면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산점도를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X축에는 MPG 연비가 있고 Y축에는 HP 마력이 있는데요. 이 상관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X축과 Y축의 값을 바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산점도의 그림을 보시면 MPG가 증가함에 따라서
HP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선형이지만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점도를 보면서 MPG와 HP 사이에 음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COV라는 함수를 통해서 공분산을 계산하고 COR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COR이 되겠습니다. 코베리언스는 공분산으로서 공분산은 어떤 음과 양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크기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단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크기를 볼 것이 아니라 이 부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의 결과를 보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코릴레이션을 통해서 상관계수를 계산했는데요. 특히 상관계수의 경우에는 위에 설명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즉 공분산을 표준화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값의 크기를 보면서 이 상관성이 강한지 약한지 강도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0.78 정도의 상관계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0.78이라는 것은 절대값, 마이너스 0.7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상관계수 검정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요 MPG와 HP 그리고 메소드는 피어슨이라고 했는데요.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T-밸류가 나오고 DF 자유도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요 P-밸류 값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정이기 때문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는데요. 귀무가설은 실제 상관계수는 0이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0이다. 다시 말하면 선형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선형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귀무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은 실제 상관계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그 p-value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p-value 값은 0.05와 비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p-value의 값이 0.788 2-07이라는 것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이 값은 0.05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R에 대한 그 95% 신뢰 구간이 나왔는데요. 즉 상관계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0.89에서 마이너스 0.59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쪽의 상관계수 값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0.78 정도 된다. 즉 앞서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하는 예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 산점도를 그리는데 특정 그 변수를 적어준 것이 아니라 attitude라는 데이터셋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점도 행렬이라는 것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표시가 된 그림의 경우에는
X축의 변수가 complaint, 그다음 Y축의 변수가 rating이라는 변수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정확한 것은 상관계수 행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관계수 행렬을 해석하는 문제는 여러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데이터셋 전체에 변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1이라고 적힌 것, 즉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장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이 1이라는 값은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 자신과는 상관계수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을 제외하고 위아래는 대칭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둘 중에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신 것 중에서 어떤 그 변수와 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보기들이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모두 양수만 있기 때문에 그냥 크기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음수와 양수가 있더라도 반드시 절대값을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레이팅이라는 변수와 컴플레인트라는 변수 사이에 상관계수가 0.83 정도 되는데요. 1에 가까운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값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약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러닝과 크리티컬 사이에서는 0.12 정도면 뭐 거의 0보다는 크지만 0에 가까운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가장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행렬을 보실 때는 특히 부호라는 것은 양의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드시 절대값으로 그 강도, 상관관계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3과목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매번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회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귀 분석 전체의 내용들 모두 빠지는 것 하나 없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선형 회귀 분석 중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3과목에는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독립 변수 x가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는 것이죠. 모델로 만드는 것이 바로 회귀 분석이 되겠는데요. 선형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되겠고요. 연속형인 경우에는 선형 회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독립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도 회귀 분석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하나의 독립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가지는 것을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이 식을 보시면 모델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x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시면 이건 모두 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셨던 그런 식일 텐데요. 이 직선의 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베타 0라는 것은 우리가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절편이죠. 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1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타1이라는 회귀계수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 증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베타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엡실론의 경우에는 모델이 이 앞부분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의 변동을 나타내는 오차항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베타 제로와 베타 1 회귀 계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예제로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래 내장된 우먼이라는 데이터셋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헤드라는 함수는 앞에서 보셨었는데요. 이 우먼이라는 데이터셋의 앞에 6개의 행을 관찰한 것입니다. 여기에 키와 몸무게는 이 우먼 데이터셋은 미국 여성의 키와 몸무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좀 다르죠. 이것을 플롯을 통해서 산점도를 그려본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면 X축이 키가 되겠고요. Y축이 몸무게인데요. 지금 놀랍게도 거의 직선의 형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키와 몸무게 사이에서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식으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것이 바로 선형 회귀 분석을 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L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리니어 모델링해서 그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GLM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LM을 사용하게 됩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이제 변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있는 것이 Y, 즉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이 x, 독립 변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이 물결이 나오면 y 물결 x가 되겠고요. 요거는 x에 따른 y의 변화를 모델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모델이라는 변수에 넣어서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요약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모두 잘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이 회귀 계수를 알아내고 회귀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아래쪽에 코이피션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회귀 계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estimate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회귀 계수입니다. 요게 베타 제로, 요게 베타 1이 되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웨이트에 대한 모델링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87.5, 요게 절편이 되겠고요. 더하기 3.45 곱하기 하이트,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회귀식을 세울 수가 있다면, 그리고 이 식이 유의미하다면 우리가 그 키를 입력했을 때 이것을 계산하면 웨이트, 즉 몸무게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각각 회귀 계수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절편, 즉 베타 제로에 대한 유의미성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p-value의 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1.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0.05보다 매우 작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별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베타 제로 절편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트에 대한
그 p-밸류도 0.05보다 매우 작아서 별이 3개 붙어 있습니다. 베타 1도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각각 회귀 개수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되겠고요. 맨 아래줄에 보시면 F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됩니다. F 통계량 값에 대한 p-밸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회기식 전체에 대한 유의미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912-14 요 값이 지금 이거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요게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회기식 전체에 대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놨는데요. 귀무가설은 베타1은 0이다. 이 베타1이 중요한 것이죠. 요 회귀 개수가 중요한데요. 베타1은 0이니까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와 선형의 어떤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베타1은 0이 아니다. 즉 선형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도 0.05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와 선형의 관계가 있고, 즉 앞에서 세웠던 이 회기식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중요한 값 중에 하나는 결정계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결정계수 값이 R 스퀘어드 값인데요. 0.991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수정된 결정계수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역시 0.99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정계수에 대한 것은 책의 또 앞부분에 보시면 자세한 설명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은 어떤 설명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기식을 통해서 x로 y를 설명을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설명력이 모델의 설명력이 99% 이상이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1에 가까우면, 즉 100%에 가까우면 굉장히 완벽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설명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 기울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놓은 것인데요. 키가 몸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키가 1 증가할 때 몸무게는 3.45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 이외에도 이 회귀 분석의 결과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잔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회귀 개수와 그 다음 표준 오차가, 여기 표준 오차가 나오고 t값이 나오는데요. 이 t값을 계산하는 문제도 사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회귀 개수를 스탠다드 에러로 나누면 t밸류가 나온다. 이런 문제도 나온 바가 있고요. 아래쪽에 F 통계량의 자유도가 나오는데, 이 자유도에다가 회귀개수의 개수, 회귀개수는 지금 2개가 되겠죠. 2개를 더하면 15가 나오는데요. 이게 관측치의 개수다라는 그런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하는 문제들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이외에도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그리고 또 뭐 교호 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